23, 30. 7살 차이에 결혼을 약속한 평범해 보이는 커플. 함께 밤 산책을 하고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고 밥을 먹으며 일상을 보내고 있죠. 그 누구도 이들이 방금 전 집에서 무슨 짓을 저지르고 이런 일상을 보내고 있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2019년 4월 20일 오후 7시 50분경에 112 상황실로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신고자가 자신이 신고 대상의 지인이라고 밝히면서 오늘 만나서 놀러 가기로 했던 사람이 지금까지 연락이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사정이 있다라는 말도 없이 갑자기 전화 연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경찰이 바로 주소지를 파악해서 경남 창녕에 있는 한 빌라로 출동을 해요. 여기가 이 신고자의 사라진 지인이 살고 있다는 집이었거든요. 출동 당시에는 집 안쪽으로 이제 문을 두드렸을 때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이제 강제 개방을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집안을 수색하다가 집에 상당히 큰 마대자루가 하나 있는 걸 발견을 하거든요. 경찰이 이걸 열어봤는데 이 안에 한 남성의 시신이 들어있었던 거죠. 연락이 안 된다던 그 남성일 수도 있겠죠. 이 집에 산다고 했었으니까요. 시신을 살펴봤더니 왼쪽과 오른쪽 목 부위에 흉기에 찔린 자창이 4군데나 나 있었고요. 오른쪽 옆구리에도 자창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상당히 깊어 보이는 자창이었습니다. 바로 수사 관계자 감식반이 현장으로 출동을 해요. 감식을 해보니까 범인이 남긴 걸로 보이는 흔적들이 있었어요. 전체 길이 23cm가량의 과도 한 자루가 있었고요. 세탁기를 열어봤더니 여기에 피 묻은 옷도 들어있었습니다. 이거 중요한 증거물이죠. 바로 국과수에 맡겼고요. 신원 확인 결과까지 나와요. 이 집에 살던 66세 A씨였습니다. 결국에는 누군가에 의해서 칼에 찔리고 마대자루에 유기가 됐다는 건데 용의자 추적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가족관계부터 파악을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망한 A씨가 23살 딸이랑 함께 살고 있었던 걸로 확인이 돼요. 바로 딸한테 연락을 해요. 딸이 연락을 받았을 때는 남자친구인 30세 황씨랑 같이 있었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해야 되니까 바로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진행하는데 결혼까지 약속을 했었나 봐요. 되게 가까운 연인 관계였다고 해요. 사실 두 사람이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은 장애인이었거든요. 그래도 뭐 진술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의 심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일단 두 사람을 분리를 시켜놓고 조사를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좀 많이 수상한 점을 경찰이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사망한 A씨의 행적이라던가 시신을 통해서 사망한 시점이 대략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 범행 추정 시각 전후로 당신들 어디서 뭐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우리 밖에 같이 있었다라고 대답을 했으면 다른 사람도 함께 있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난 잘 모르겠다. 나 그때 다른 데 있었다. 나 혼자 있었다. 근데 이게 뭐가 가짜냐 진짜냐를 떠나서 진술이 엇갈린다는 것 자체만으로 의심의 여지가 충분해지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렇게 시간이 오래 지난 것도 아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어떤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경찰이 정말 매의 눈으로 이 씨의 남자친구 황 씨에게서 뭔가를 발견합니다. 뭘 발견했냐? 황 씨가 입고 있던 외투 겉에 핏자국이 얼룩져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옷에 묻은 그거 뭐예요? 경찰이 추궁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엄청 당황을 해요. 뭔가 딱 감추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하는데 이제 계속 추궁을 하거든요. 드디어 그 입에서 진실이 나와요. 여자친구와 함께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건 발생 이틀 뒤인 4월 22일에 이 씨와 황 씨는 살인죄로 체포가 돼요. 도대체 왜 여자친구와 함께 그 아버지를 살해했을까? 혹시 여자친구 아빠가 나쁜 짓을 해서 남자친구가 도와준 걸까? 우리 이런 사건 접한 적 있으니까요. 근데 전혀 예상치 못한 살해 동기가 있었어요. 결혼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게 창녕에 있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이었거든요. 여기서 만난 시기가 2018년 12월이었어요. 이때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을 했는데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연인이 되고 바로 그 다음 달인 2019년 1월부터 두 사람이 결혼 허락을 받으러 A씨를 찾아왔던 거예요. 문제는 A씨가 딸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황 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황 씨 본인은 그 A씨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던 이유가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혼을 대가로, 그러니까 반대를 했는데 결혼을 할 거면 나한테 얼마를 가져와라. 이렇게 돈을 요구했었다는 거죠.
그 갈등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지속이 되면서 결국 3월부터는 A씨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이 결혼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본인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이 살해된 A씨가 돈을 요구했다면 본인이 그걸 들어줄 수는 없는 거고, 근데 결혼은 하고 싶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살해를 결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도적으로 범행을 행한 것도 딸 E씨가 아니라 황씨였습니다. 공범, 그 피해자 A씨의 딸이었던 E씨도 아버지가 늘 술을 마셨고 남자친구를 장애인이라고 무시했다라는 진술을 해요. 물론 어디까지나 범인들의 주장일 뿐이죠. A씨가 딸의 주장대로 평소에 뭐 알코올 문제가 좀 심각했었다고 해도 그것과 별개로 상식적으로 어떤 부모가 23밖에 안 된 딸이 만난 지 고작 한 달밖에 되지 않은 7살 차이 나는 남성이랑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쉽게 허락을 해줄 수 있겠어요. 물론 나이 차이가 문제가 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딸한테도 지적장애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피해자한테 나는 당신을 죽일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항변을 해봤자 이 둘의 관계가 그렇게 쉽게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E씨, 황씨 이 두 사람의 나름대로의 철저했던 범행 계획 그리고 사건의 전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2019년 4월 5일 오후 8시 45분경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범행 도구를 사려고 창녕군에 있는 마트에 가서 과도 한 개를 골라요. 이걸 사서 어떻게 하냐면 피해자 딸 E씨가 집 안방의 침대 밑에다 숨겨놓습니다. 근데 또 황씨는 이거 여기다 뒀다가 A씨한테 걸릴 수도 있겠다. 그럼 우리 계획 다 물거품 되는 거다. 이런 생각에 그 집으로 가서 과도를 봉지째로 싸매서 나와서 그 사건 현장 근처 농로에 하수구 밑에다가 옮겨서 이걸 보관을 합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제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발생을 해요. 4월 19일 오후 4시경에 이 남자친구 황씨가 창녕에 있는 한 병원에 갔었대요. 근데 거기서 또 우연히 A씨랑 마주친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자신이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됐던 살인의 계기에 대해서 황씨가 진술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에피소드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 병원에서 딱 마주쳤어요. 근데 A씨가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한테 황씨를 가리키면서 저놈 저거 정신병 약 먹는다. 정신 나갔다. 이렇게 막 비아냥거리면서 자신을 무시했었다는 거죠. 안 그래도 이제 그동안 결혼 이야기만 하면 돈 내놔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불만이었는데 사람들 앞에서 모욕까지 하니까 그냥 오늘 죽이자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일 말고도 이제 A씨 말로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A씨가 뭐 장애인이다, 눈이 안 보인다 뭐 이런 발언까지 했었다고 해요. 분노로 인해서 살인까지 가는 과정이라는 주장, 이런 결심에 대해서 황씨가 E씨에게 말을 했고 또 여기에 E씨가 아버지를 살해하는 일에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보통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아빠를 죽이자고 하는데 여기서 공범이 될 생각은 하지 못했을 텐데 E씨는 여기에 동의를 한 거예요. 그렇게 같은 날 오후 7시 40분경에 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아빠가 평소에 술 취해서 잠드는 때를 급습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집에서 딸 E씨는 이제 아버지가 집에 오자마자 바로 잘 수 있게끔 이부자리까지 미리 펴놓고 잠들면 남자친구 황씨에게 연락을 할 준비 이렇게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현관문을 열어주기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이게 뭘까요 참. 4월 19일 밤 9시 19분경 E씨는 계획대로 술 취한 아버지가 이불 위에서 자는 모습을 확인한 뒤에 바로 황씨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오빠, 아빠 지금 잠들었으니까 조금 있다 와. 이렇게 문자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밤 10시경에 직접 문을 열어서 황씨를 집으로 들여요. 이미 지문 안 남기려고 장갑까지 다 끼고 범행 이후에 갈아입을 옷까지 다 챙겨와서 계획한 대로 철저하게 행동을 합니다. 과도를 꺼내서 오른손에 들고 조심스럽게 A씨가 잠들어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요. 그리고는 그러니까 당시에 A씨가 그 이마 위까지 이불을 덮고 자고 있었거든요. E씨한테 이불 좀 아래로 잡아당겨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목 부위가 드러나도록 해요. 살해 직전에 E씨는 화장실에 가 있었고요. 그 사이에 황씨는 A씨의 왼쪽 목 부위 1회, 오른쪽 3회, 그리고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찔러서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한동안 이제 시신 처리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집에 마대가 있었대요. 이 마대에 A씨를 넣어서 일단 그대로 방치해 두기로 결정을 했던 거예요. 당장 이 집에 두면 누구에게 시신을 들킬 일은 없다는 확신이 들어서였는지
아무튼 이렇게 대충 방치를 해놓고 나서는 이 두 사람이 뭘 했냐. 지금 이 씨 입장에서는 살인자와 공모를 해서 집으로 불러들이고 다른 사람도 아닌 아버지를 죽인 거거든요. 나중에 추가 조사 이제 과정에서 경찰이 CCTV 화면을 다 돌려보는데 여기에 범행 이후의 행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둘이 밤 산책을 하면서 평소에 자주 가던 PC방에도 가고 게임장에도 가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라고는 볼 수 없을 만큼 너무 태연하고 즐겁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후로는 식당에 가서 밥도 먹고 마트 가서 물건 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일상을 보냅니다. 범행 이후에 황 씨가 이 씨한테 그랬대요. 네 아버지 죽인 거 평생 입 다물고 비밀로 해라. 내가 알아서 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경찰이 찾아오면 이제 뭐 이것저것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거짓말을 할 건지 이것도 다 짜놓고 입을 맞춰놔요. 결국에는 이제 일치되지 않은 진술을 하게 됐던 거고요. 아까 전에 황 씨가 이제 범행 이후에 갈아입을 옷까지 다 챙겨왔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겉옷에 혈흔이 튀었을 수 있냐. 그러니까 이게 외투는 갈아입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에 피가 튈 거고 튀어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자, 휴대폰 포렌식도 하는데요.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던 내용들이 줄줄이 포착이 됩니다. 이놈이 현장에 피 묻은 옷을 벗어놓고 나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본인의 DNA가 검출이 된 거예요. 경찰이 왔을 때 그 진술까지 맞춰놓고 나갈 정도로 나름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범행인데 자기 옷을 현장에다 그냥 벗어놓고 갔잖아요. 이런 걸 보면 이 옷에 남아있는 뭔가 작은 미세한 흔적으로 DNA를 검출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결국 두 사람은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에 넘겨집니다. 재판의 쟁점은 심신미약 인정 여부겠죠. 범인들에게 지적장애가 있기 때문에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였다라고 인정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두 사람의 변호인은 이들이 범행 당시에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진술한 내용들과 휴대폰 포렌식 결과만 봐도 이후에 범행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설펐던 부분을 제외하면 이건 분명히 사리를 가지고 계획한 범행이 맞거든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계획과 실행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1심 재판에서 황 씨가 징역 18년 선고를 받아요. 실제로 당시의 재판부도 이런 양형의 이유를 밝힙니다. 범행 약 2주 전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흉기를 구입해서 숨겨두고 범행 당일에도 장갑, 갈아입을 옷까지 준비해오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여자친구인 이 씨에게 먼저 피해자를 살해하자고 제의하고 범행 이후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입을 다물 것을 요구하면서 최초 참고인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했던 점.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살해 동기 및 범행 경위에 관한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었던 점 등으로 미뤄봤을 때 범행 당시 심신장애 수준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결론인 거예요. 수사기관에서 사회성숙도 검사를 했었는데 이 사회성숙 지수인 SQ 지수가 91.67로 나와요. 일반인이 100인 걸로 봤을 때 이게 지적장애 판정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결과인 거거든요. 정신감정에서도 뭐 지능 저하, 추상적 사고 기능 저하, 뭐 이 정도로 경도의 지적장애에 해당하긴 하지만 사물 변별 능력, 뭐 의사결정 능력, 이게 심신장애 수준에는 이르지 않는다라는 소견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범행 공모했던 이 씨는 어떻게 나왔냐? 이 씨는 심신미약이 인정이 돼요. 남자친구와 공모해서 범행을 계획한 건 맞지만 직접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거나 살인에 가담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황 씨와 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행 제안에 가담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는 거죠. 거기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이 참작되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두 사람 다 항소를 했는데 기각이 돼요. 여기서 이 씨는 멈췄고요. 황 씨는 끝까지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대법원 상고까지 가는데 여기서도 기각됩니다. 재판부는 이 원심 판결에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라는 취지의 주장이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법, 범행 전후의 행동, 정황 이런 걸 비춰봤을 때 심신미약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혀요. 그렇게 황 씨는 징역 18년, 이 씨는 15년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사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사람을 죽인 죄를 포함 모든 죄가 합리화될 수는 없어요. 이 씨도, 그러니까 피해자의 딸 이 씨도
자신의 지적장애 수준이 어떻든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계획에 동참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건 지금 받은 형량도 모자랄 만큼의 중범죄예요. 황 씨도 마찬가지죠. 본인 주장대로 피해자에게서 어떤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게 사실이었다 해도 욕이나 되받아 쳐주는 정도로 끝을 냈어야지. 이렇게 작정하고 계획해서 사람을 잔인하게 죽일 이유는 될 수 없어요. 그것도 그 딸에게 범행 제안을 해서. 이게 이제 뉴스에서 짧게 알려지기만 하고 자세하게 정리된 부분이 많지 않은 사건이다 보니까 저희도 판결문 위주로 읽어보고 정리한 게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동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딱 드러난 것만 가지고 이게 다다라고 말하기 되게 어려운 사건이었어요. 범행 동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결혼을 반대하면서 뭐 사사건건 돈으로 자신을 휘두르고 요구하고 막말을 하는 그 A씨에 대한 어떤 분노로 살해를 했을 수도 있는 거고, 둘이 정말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싶은데 피해자가 걸림돌이 되니까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제거해버리자, 뭐 이런 마음으로 살해를 했을 수도 있겠죠. 뭐 그것도 아니라면 처음부터 황 씨가 이 씨에게 접근을 해서 1개월 만에 결혼을 하고자 했던 어떤 불순한 의도가 처음부터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뭐가 되는지는 모릅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건 부정할 수 없지만, 아까 재판에서 그 판단했던 내용들, 심신미약에 대한 그 내용, 그리고 사건의 경위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황 씨가 범행 전체를 주도한 건 일단 팩트예요. 그리고 그 어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부모가 막말을 했다고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여자친구에게 야, 니네 부모가 다 열받게 하는데 그냥 같이 죽일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생각을 하지도 못하겠지만 그 말을 당당하게 이 씨에게 꺼낼 수 있고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건 이미 황 씨 머릿속에 얘는 내 맘대로 조정할 수 있는 애야. 내가 시키면 부모도 죽일 수 있는 애야.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실제로 심신미약이 인정된 것도 이 씨였고요. 그러면 충분히 자신이 의지하고 감정적으로 애착이 강했던 황 씨의 말에 의해서 그 어떤 짓도 저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을 살고 있는 이 순간 이 씨는 자신이 어떤 일에 가담을 했고 그로 인해 누가 세상을 떠났는지 느끼고 깨닫고 있을까요? 살인자가 칼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이불을 내려서 정확한 부위를 공격하도록 도왔던 이 씨의 그날 밤 행동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이번 사건은 황 씨가 처음에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정한 동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사건을 끝까지 보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사건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